9번 문제부터 계속 풀어볼까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9번 문제.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인 것은 아까 배웠었죠?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나머지는 절대적인 금지들이었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압류 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세무서장은 압류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면 바로 거기서 매각할 수가 있죠. 2번. 납세 의무 확정 전 그 징수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보전 처분으로서 납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그 압류에 관계되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압류에 관계되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공매할 수 없다고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2번이 오답이겠네요. 3번. 세무서장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할 수 있게 한다. 공매 대행을 소위 캠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에 있죠. 최근에는 부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우리 회계사 동기 녀석이 여기 다니다가 최근에 엄하게 부산으로 내려갔죠. 자, 4번. 압류한 물건이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되지 아니하면 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개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어때요? 읽어보세요.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바로 수의계약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뒤에 이론요약이 있군요. 이론요약. 압류한 재산의 매각이란 징세간사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 우리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체납액의 완전한 징수를 위해서 공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그림이 있는 것처럼 매각에는 공매하고 수의계약이 있고요. 다시 공매에는 아까 배운 대로 입찰하고 경매가 있습니다. 매각의 요건이죠. 자, 매각 주체. 매각 주체는 세무서장이 공매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공매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직접 공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보시면 매각 대상이 되는 자산이죠. 매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채재산권 따라서 금전과 채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되는 재산에서 포함되지 않고 다만 압류채권을 추심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도 매각 대상이 되고 한편 납세 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라면 금전 외로 환산 것이면 환가한 금전을 해당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위에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 담보물도 매각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납세 의무의 확정입니다.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보전 전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 재산을 매각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한편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까지는 함부로 공매할 수 없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산이 부패나 변질이나 감량되기 쉬우면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좀 빨리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 제한이라고 해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홍길동 씨가 지금 체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토지 건물을 압류했는데 또 홍길동 씨가 다시 그 공매나 입찰에 들어가서 그걸 사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타인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해서 매각을 공매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21페이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 의무자가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한 국세의 기본적으로 100분의 3, 3%입니다. 이걸 가산금이고요. 2번 보시면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국세징수법 12조에 따른 가산금, 이게 한마디로 중가산금인데요. 그 아까 한 달 지나면 3%, 그 다음부터는 더 1.2% 있는 거, 그게 10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3번 당초의 부가세액이 결정 취소되거나 감액 경정된다 하여 가산금이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이거 당초 부과된 것이 없어져 버리면 가산금도 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같이 없어지는 게 원칙이니까 3번이 오답이죠.
4번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중가산금 이 두 개로 소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의 가산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죠. 가산금은 송금불산입인 거 아시죠?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니까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산금이 있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체납된 국세에 완납하여 징수하는 것을 우리 소위 가산금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가산금은 국세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벌과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요. 1번의 일반 가산금이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지날 때부터는 그냥 3%를 매깁니다. 여러분 집에 날아오는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때까지 안 내면 그 다음 달부터는 3%입니다. 2번 중가사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상금을 일반가상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중가상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최대 72%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체납된 국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우리가 중가상금까지는 징수하지 않죠. 3번의 가산금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가산금을 배제한다. 자, 1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가산금과 중가상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 당연하죠. 국가가 세금을 안 내면 국가에 대해서 뭐 가산금을 물어봐야 지가 지한테 가산금 걷어가는 거니까요. 2번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않고 국조법에 따라서 또 다른 가산금 특례를 적용하고요. 3번 보시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일반 가산금과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4번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 허가, 여부 통지하는 경우 연부연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의 허가, 여부 통지를 이전에 하나여 일반가산금과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후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이전. 23페이지 12번 문제. 사회행위 취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세징수법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얘기를 하면 사회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독촉이 들어오거나 압류가 들어오면 그런 걸 두려워해서 자기의 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같은 걸 남한테 옮겨버리고 이제 모른 척 다 빼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사회행위,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 사악하다고 해서 사회행위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걸 취소시켜버릴 수가 있죠. 자, 2번 보면 사회행위 취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민법 규정에 따라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3번 보시면 체납자에게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있어 국세를 완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사회행위 취소를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는 세금 내야 할 놈이 체납하고 있다가 압류 들어올까봐 그 물건을 남한테 다 넘겨버린 건데, 명의를 바꿔버린 건데, 얘가 안 그래도 돈이 많으면 굳이 이 넘겨버린 것을 다시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4번에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대상으로 사회행위 취소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이게 이제 사회행위 취소의 정의입니다. 5번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주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회행위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이렇게 자기 명의를 변경시켜서 장난쳤는데 홍길동 외에 제2납세 의무자라든지 보증인한테서라도 뭔가를 거둬올 수 있으면 굳이 사회행위 취소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24페이지는 이론 요약에 사회행위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3자 소유권 주장. 제3자의 소유재산이 납세자의 재산으로 오인받아 압류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너무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홍길동이 지금 국세 체납했는데 홍길동하고 그 옆에 있는 뭐 홍길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홍길순 것이 뭐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아니면 둘이 서로 제2차 납세 의무자인 줄 알고 홍길순 것을 괜히 국가가 압류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 제3자인 거예요. 그러면 홍길순은 제3자로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번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2번 국세공무원은 일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해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요. 3번 세무공무원은 이에 따라서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은 계속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사회행위 취소의 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한 경우에 이를 중유해서 준용하여 사회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괜히 이제 그 전에 이름 빼돌리고 명의 변경시키는 것을 소위 사회행위라고 하고 이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사회행위 취소권은 민법의 채권자 취소권을 조세법에서 차용한 것이고, 자, 즉 민법의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그러니까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즉 채무자의 총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 담보인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그 재산 감소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 따라서 국세징수법에서도 산업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조세 채권자를 해할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조세 채권자는 이러한 체납자의 행위를 사회행위로 보아서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 경우 사회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즉 다른 자력으로 국세로 완납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국세로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 즉 무자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등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만 있다면 납세 의무자를 무자력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죠. 계속해서 13번 문제 볼까요? 세무서장의 압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1번 압류 후 압류재산의 가격이 변동하여 징수할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는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압류를 다 해제할 필요 없이요. 그 일부 초과하는 것만 일부만 해제할 수 있죠. 반드시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번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됐으면 그때는 바로 압류 해제. 그러니까 내가 너 세금 안 내면 너 압류해 갔다고 해서 네 토지 건물을 압류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바로 내버리면 바로 압류 해제. 3번 압류재산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제2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홍길동 거라고 생각해서 압류를 해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거 내 건데 니네들이 왜 압류하냐, 나는 홍길동 재산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매각 재산 5일 전까지 그리고 확실할 만한 증거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즉시 압류 해제. 4번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할 때는 적시 이때도 바로 압류 해제. 그 다음에 5번 공매 처분을 하여도 국세 우선 채권 및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도 자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즉시 압류 해제. 이것도 다 맞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뒤에 압류 해제죠. 해제 요건. 첫 번째, 필요적으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가 취소 등등의 사유고요.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 다음에 4. 확정 전 보전 압류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거나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등등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임의적으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압류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 가격이 확실히 변동해버렸죠. 이때는 바로 이제 임의적으로 압류 해제하는 경우죠. 필요적이 아니라. 2번에 압류를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됐으면 이것도 임의적으로 압류 해제입니다. 필요적이진 않습니다. 3번 부가 일부 취소. 4번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자, 보다시피 이번에 해제 절차가 있는데요.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또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 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 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페이지의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압류 재산의 매각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압류한 재산의 추상가격이 2천만 원이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해라. 1,000만 원이죠. 2번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국가에 기속하는 게 아니라 남은 건 체납자한테 줘야겠네요. 국가가 가져가면 안 되죠. 3번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체납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한 후에는 체납자가 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더라도 공매를 중지할 수 없다고 아니고 이때는 완납하면 반드시 중지를 해야 하는 사유죠. 4번 세무서장이 공매 절차를 통해 압류재산의 매수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매수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그 매수대금의 한도, 그 한도가 이거 지금 압류한 재산, 그 매수대금의 한도 안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약간 틀렸죠. 5번 보시면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 매각 대금의 배분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15번 문제. 납세 의무자가 납세 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대해 취할 수 있는 절차 순서로 옳은 것은 가로 열고 납세 의무자의 압류 대상 재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가증권에 상장된 것이다. 그러면 독촉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데 얘는 직접 매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식은 우리 어차피 유가증권 시장이 증권시장이 계속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있으니까 거의 공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직접 매각을 해버릴 수가 있죠. 16번 문제. 거주자 갑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부과된 2013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납세 고지서를 한매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해당 납세 고지서상의 소득 고지세액은 1,000만 원이며 납부기한은 2015년 1월 31일이다. 갑이 해당 고지세액 전액을 2022년 참 멀리도 됐네. 그렇죠. 2022년 12월 31일에 납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갑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15년부터 22년까지 시중 연체 대출금은 평균이자율은 5%라고 가정하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그냥 75%죠. 이 왜 75%인지 알죠? 처음 3%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가산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가산금이 붙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중가산금이 붙는데 중가산금은 우리 1.2%씩 붙는데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거의 7년, 8년이니까 60개월을 훨씬 초과해버렸죠. 요거를 이제 우리는 중가산금이라고 예전에 불렀었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이게 이제 75%가 나오니까요. 이 7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4번에 75%, 즉 750만 원이 정답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약한 조결에 의해 외국에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 이 국조법 상호합의 절차 배웠었죠. 진행 중인 경우에 징수유예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는 징수유예를 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2번 징수유예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상증법 71조에 의한 연부연납도 아까 포함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번이 오답이죠. 3번 납세 개시 전 징수유예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을 수도 있고 세무서장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직권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납세자가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5번 보시면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징수유예할 수 있으며 아까 징수유예 중에서 송달 불능이라는 케이스가 있었죠.
이때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예 그 부과 자체를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29페이지는 18번 문제네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법령에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할 때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해당 납세자의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법령에 정한 사유가 아닌 것은인데요. 일단 정답은 4번이죠. 납세관리를 정하지 아니한 때인데요. 우리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관허사업. 관허사업은 국가가 허가한 사업이죠. 한마디로 그 관공서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관허사업이란 허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그거 참 말 긴데요. 한마디로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사업, 관허사업. 세무서장은 이러한 관허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면 당연히 관허사업에 못 들어오게 하겠죠. 첫 번째,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세무서장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서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최악이죠. 최악.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2번,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오른쪽 세로 보시면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무서장은 이러한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요구 철회, 즉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해야 하고요. 한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한편 납세자가 다음과 같이 체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자기가 체납하고 싶어서 체납한 게 아니라 어떤 사유가 있는 건데 1번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서 납세가 고지돼서 자기가 못 알아들었다. 2번 납세자 내가 천재지변 등이 있다. 3번 동거가족이 곤란하다. 질병으로. 4번 심한 손해 입었다. 5번 강제집행 또는 거래청지처분 등이 있다.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스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특이한 케이스로 본인이 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때는 굳이 관허사업 제한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겠죠. 다행이죠. 그 다음에 31페이지 19번 문제. 국세공무원이 행한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은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상금 체납처분비를 총괄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 그 뜻을 제2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도 역시나 동시에 통지해야죠. 3번 금료의 압류는 국세 가상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세무서장은 제2채무자에게 채권 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채무 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해가지 아니한 때는 최고라고 해서 마지막 얘기해 주는 거 최고라고 하죠. 5번 부동산의 압류는 그 압류재산이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요. 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국세 우선권에 의해서 이때는 효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삼금과 독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납처분을 유예를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가상금은 징수하여야 하나 중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가상금, 중가상금 계산 기간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안 되고가 지금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 유예한 경우에 그 징수 유예 기간은 중가상금 계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징수 유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3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나 그 체납액이 10,000원 이하이면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을 때는 가상금은 징수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5번 시장 군수가 국세에 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다시 이중으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상 국세 일부를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요. 다만 국가 지자체는 그렇지 않고 2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해서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즉 관어사업 제한할 수 있죠. 3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 맞고요. 4번 세무서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자 등이 결손 처분액 500만 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쟁송 중인 경우, 기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외할 수가 있죠. 제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세무서장은 정전으로 한국은행 및 최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여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납세고지를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그 규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납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죠. 22번 문제. 납세자 갑의 재산이 다음과 같을 경우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총액은 얼마인가?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법령에 정하는 금액은 월 120만 원. 보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자산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이 500만 원, 그 다음에 적금 잔액은 100만 원, 월급액은 180만 원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월급 총액이 240만 원이 채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60만 원까지만 압류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다음 중에 납세 의무자에게 결손 처분을 한 후 세무서장이 종전의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기억, 납세 의무자가 고의로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산 부족을 이유로 결손 처분을 한 후 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납세 의무자의 재산이 고의로 은닉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결손 처분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여기도 지금 해당 사항이 있고요. 다시 체납 처분할 수 있고, 디귿 납세 의무자가 재산 부족을 이유로 결손 처분을 한 후 납세 의무자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한 경우도 역시나 국가가 한 결손 처분, 그러니까 결손 처분이 뭔지 아시죠? 국가가 언제까지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아우 내가 포기한다, 결손, 나 더 이상 못하겠다가 결손인데 그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 처분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한마디로 국가가 이런 재산을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 와서 발견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해당이 되고요. 리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을 한 후 납세 의무자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고, 요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뭐 새로운 재산을 아무리 발견해도 다시 체납 처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기 전 징수는 납세 의무가 확정된 조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정 전 보전 압류와는 다르다. 그렇죠? 납세 의무가 확정됐는지 안 되는지 차이니까. 2번 납세에 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에 통지를 한 국세, 원천 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 연합하는 국세, 법인세가 납기 전 징수 대상에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납기 전 징수 대상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원천 징수 의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이거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4번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5번 납기 전 징수는 독촉 절차 없이 체납 처분을 바로 납기 전이니까 징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납기 전 징수에 대해서 이론 요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요. 자,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납기 전 징수라고 한다. 1번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2번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3번 강제 집행을 받을 때, 4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을 때, 5번 경매 시작할 때, 6번 법인이 해산할 때, 7번 국세 포탈이라는 행위가 인정될 때, 8번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아야 할 때, 이럴 경우는 이제 바로 납기 전이라도 국가가 급박한 사항이니까 바로 징수할 수 있고요. 2번 납기 전 징수 대상이 되는 국세죠. 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번 납세 고지한 국세, 2번 과세표준 결정 통지한 국세, 3번 원천 징수한 거, 4번 납세조합이 징수한 거, 5번
중간연합한 거 이런 것들은 납기 전이라도 뭐 징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납기 전 징수할 수 있고요. 3번 보시면 세무서장은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해야 하고, 이 경우 이미 납세 고지를 했을 때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를 해줘야죠. 납기 전 징수는 반드시 이제 고지한 다음에 그 뜻을 고지한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4번 보시면 납기 전 징수의 효력인데요. 독촉 절차의 생략,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압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납기 전 징수니까요. 그 다음에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기 연장의 제한이죠. 납세 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부터 14일 기억하셔야 돼요.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기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해서요. 납세 고지서가 도달했는데 이미 납부기한이 도달했으면 딱 도달한 날이 납부기한, 그 다음에 해당 고지서가 도달할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도래하는 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35페이지죠.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유예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징수유예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 기간은 당해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3번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없다는데, 이거 체납 처분은 안 되지만 징수유예도 교부 청구는 아까 가능하다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국세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설명 아까 다 나왔었죠. 이론 요약에서. 5번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조법에 의한 가산금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우시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특례가 아니라 국조법에 가서 가산금 특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론 요약에 나왔었네요. 26번 문제,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문장이고 1번은요. 2번 세무서장은 납기 전 징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는, 이것도 기본적인 정의 문장. 3번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케이스고요. 4번 보시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걸 다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진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확정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 충당하는 거니까요. 없더라도라는 설명이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결손 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한다. 뭐 그렇죠. 결손 처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하는데 그 포기한 걸 결손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소멸시효가 지나야 납세 의무가 결론적으로는 소멸이 되겠죠. 2번 세무서장은 결손 처분을 한 조세라 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해야 한다. 이것도 맞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결손 처분한 이유가 소멸시효였다면 이런 경우에 뭐 처분 취소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재산을 뒤늦게 발견했으면 처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할 수 있고요. 3번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을 경우는 체납 처분 절차가 중지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가압류 가처분이 체납처분 중비사는 아니라고 이런 요약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3번이 오답이죠. 4번, 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자가 있다 하더라도 재공매를 붙인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겠네요. 5번,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상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자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괜히 해봐야 뭐 별게 없으니까 바로 중지해버려야겠어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국세징수법상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천연과실의 수취권이 체납자에게 있는 경우 압류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않은 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거 원래는 압류 효력이, 그러니까 체납처분이 수취자에게 있는 경우, 수취권이 체납자에게 있는 경우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그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니까 이제 1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2번, 체납자가 압류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맞는 문장이죠. 이게 2번이 원래 오리지널 문장이고 이제 1번은 예외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1번이 오답이겠습니다. 3번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천연과실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에 한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채권을 압류했을 경우 압류 후에 이자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과실에 대해서 법정과실이기 때문이죠. 5번, 급료 등 계속 수입 채권의 압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장래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 급료에 대해서도 설명이 맞는 설명이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1번이 오답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국세 징수권을 포함한 소위 세무사용 기타세법 강의를 마치는데,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무사용 시험은, 세무사 시험은 이 기타세법에서도 국기법까지 포함한다면 10서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다는 못 맞추더라도요, 우리 국세기본법은 좀 어려운데 나머지 국세징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그 다음에 국조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거 더하면 8문제거든요. 8문제에서 몰라서 뭐 한 문제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한 문제 틀릴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맞춰가지고 꼭 세무사 시험에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신 다음에 우리 2차에서 또 만나는 걸로 약속하죠. 남은 기간까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끝까지 자신감 있게 잘 정리해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요. 옆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감 있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